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인재나입니다. 영상을 클릭하자마자 시험지가 쫙 깨알같은 글씨로 엄청나게 많은 글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당황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이런 시험지를 맞닥뜨렸을 때 의연해야겠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시험지는 2020학년도 홍익대학교 편입영어 가운데에서 독해 파트예요. 왜 근데 글자를 키우지 않냐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이 홍익대학교 이 독해 지문을 발판 삼아 이걸 갖다가 기회 삼아 좀 더 큰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확대해서 독해 한 세트를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큰 얘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편입영어 강좌들 가운데에서 흔한 어휘, 문법, 그다음에 논리, 독해, 영역별로 강좌가 있는데 좀 특이한 강좌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독해인데 그 약간 사전 작업으로서 문장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문 독해, 구문 강의 이런 게 있습니다. 필요할 법도 해요. 문장 해석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글을 읽어? 충분히 이제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소위 배경 지식 강좌라는 게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그죠? 그 독해를 하면서 너무나 지식이 너무 얕다 보니까 무릎도 안 되나 봐.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식 강의하랴 영어 강의하랴 이게 너무 심한 거야. 바쁜 거야. 강사 입장에서. 그래서 배경지식 강의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강좌가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배경지식 강좌를 좀 봤는데 처참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과연 그렇게 가르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정말 엉망진창이고 단편적이고 기계적이고 주입식적인 그런 강의로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너무 웃기더라는 거야. 편입영어에 전혀 도움 안 돼. 단적으로 얘기해서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걸로 이게 된다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저 그런 강의를 들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냐는 거예요. 너무나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런 배경 지식을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지식 강의를 듣다 보니까 독해가 좀 편하게 되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 그거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그 강좌만의 효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는 편입영어에 대해서 독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좌만의 도움이라고는 또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지. 다 차치하고 제가 강좌를 좀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는 상술이다. 독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에겐 저는요, 정말 그런 배경지식을 원한다 그런다면은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가 됐든 교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교양 강연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듣는 걸 오히려 권하는 바예요. 저는 안 할 거고요. 저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편입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말 크나큰 죄악이다. 여러분, 듣지 말아요. 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런 배경 지식 강의를 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영어 독해 지문을 할 때 그때 녹여내서 그걸 강의를 제대로 이 독해 지문을 제대로 이해시킨다면은 그런 강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영어 지문과도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필이면 이렇게 홍익대 영어에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홍익대 보세요. 제가 2019학년도 지문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에머슨, 2021학년도 독해 지문에서는 현상학이 인류학에 적용되는 것의 여부에 관련된 그런 지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홍익대학교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어떤 소재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구나, 독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지문들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 강좌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2020학년도입니다. 독해 지문들 소재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볼게요. 아이고야. 첫 번째 세트가 뭐냐면 칸트 철학이에요.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 두 번째 세트 보면은요, SF라는 소설 장르를 갖다가 이론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혹시 브루디웨라고 들어봤나요? 사회학자인데 아비투스, 문화자본, 취향의 사회사, 사회학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글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트는 딱 보시면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공유지의 비극 그래가지고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소재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저랑 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야,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그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지문들이. 그럼 뭘 요구하느냐? 그건 소재일 뿐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지식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미리 갖고서 이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유무는 전공 시험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지금 영어 시험이잖아요. 영어 시험에서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는다고요.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지. 이런 어려운 소재들을 영어로 출제했을 때 네가 영어로서 이렇게 소화해내고 지식을 갖다가 분간해내고 내가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영어 시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독해 개별 지문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배경지식보다는. 내가 영어가 안 되는 게 배경지식 탐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배경지식을 익히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글들을 읽잖아요. 그렇게 익히는 가운데 그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강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지금 배경지식 강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실예를 보여줄게요. 29번, 31번 첫 번째 지문인데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정말 이게 지식을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냐. 29번 보세요. 이 글의 메인 토픽,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주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30번, 위 글을 읽고서 추론될 수 없는 거래요. 3개는 맞고 하나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1번, 이 글의 이후에 이어질 어떤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이냐. 맨 마지막 부분만 열심히 읽어도 답이 나오겠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식을 솎아내셔야 된다고요. 글의 목적이 뭔데요?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려워하라고 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를 지식이 쌓여야지. 그게 원래 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칸트의 분리.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분리했대요. Analytic Truth하고 Synthetic Truth를 갖다가 분리했다랍니다. Analytic Truth가 뭐고 Synthetic Truth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글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foreshadow 되었다. 그림자가 앞에 드리워졌다. 다시 말하면 뒤에 것이 앞에 것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얘기는, 미리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얘기는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란 얘기지. 흉, 라이프니츠가 칸트에 앞서서 미리 예견했다는 얘기예요. 흉이 먼저 분리했대요. 흉이 뭐를 분리했나 봅시다. Relations of Ideas와 Methods of Fact를 갖다가 분리했대요. 그 다음 라이프니츠의 경우에는 뭐랑 뭐를 분리했대요? Truth of Reason과 Truth of Fact를 갖다가 분리했대요. 여러분 도식 한번 해보세요. 흉의 Relations of Art, 라이프니츠의 Truth of Reason이 칸트의 뭘로 이어지는 거야? Analytic Truth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흉의 Methods of Fact가 라이프니츠의 Truth of Fact가 칸트의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Synthetic Truth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철학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얘가 자꾸 눕죠? 왜 이렇게 자꾸 누우려고 하죠, 지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네.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Truth of Reason,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자잖아요, 전자. 그죠? 이것이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라이프니츠의 얘기예요. 계속 따라가 줍시다. 이것은 aside, 이거는 별도로 치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앞에서 얘기한 요 얘기는 대절을 말하려고 합니다. Truth of Reason이라는 것은 false 할 수 없는, 틀릴 수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야. 100% 무조건 맞다, 100% 무조건 진리라는 거야. Truth of Reason이라는 게. In the same vein,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Analytic Statement를, Analytic Statement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글 전체는 칸트에 대한 글이잖아요. 칸트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Analytic Truth와 Synthetic Truth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굳이 따진다면은 칸트의 Analytic Truth겠죠. 이게 라이프니츠의 뭐랑 유사한 거야? Truth of Reason하고 유사한 거겠죠. 아무튼 지금 칸트 얘기입니다. 우리는 Analytic Statement라는 것이 이것이라고 정의된다라고 듣게 된다. 바로 진술은 진술인데 어떤 진술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자기 모순적이다. 부정하는 것이 자기 모순적이라는 얘기는 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무조건 참인 그런 진술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윤재남은 잘생겼다. 이거는 무조건 참인가요? 아니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은 둥글다. 원은 둥글다는 무조건 참이잖아요. 직선은 똑바르다. 얼마나 무조건 참이잖아요. 수학적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인 명제. 이건 무조건 참인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Analytic Statement이고 지금 이성의 어떤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원은 둥글다라는 게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막 설명해 주나요? 윤재남은 잘생겼다는 좀 그래도 좀 재미나도 있잖아요. 근데 원은 둥글다는 얘기는 동어반복 아니야. 보세요. 지금 얘기한 이러한 정의는 설명적인 가치가 작아요. 많지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쭉 뭐라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칸트는 이런 Analytic Statement를 보세요. Statement라고 생각을 했대요. Conceive of A as B. 근데 attribute A to B 아니야. 지금 attribute에 지금 목적어 A가 없고요. to B가 먼저 나온 거야. 그것의 주체에게로 주어에게로 돌리는, 뭐를 돌려? 이것 이상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개념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주어 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뭡니까? 원은 둥글다. 원이라는 주어 안에 이미 둥글다라는 게 속성이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그 주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이상을 갖다가 그 주어에다가 부여하지 않는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뭐야? 동어 반복. 수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지금 칸트가 지금 아까 제가 들었던 예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포뮬레이션은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두 가지 단점이 있나 보다.
그래, 두 가지 단점이 쭉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나 칸트의 의도는, 자, 칸트의 의도가 있었나 봐요, 여기가. 그죠? 확실하대요. 무엇으로부터 확실하다? 그가 사용하는 그 쓰임, 그 애널리티서티의 개념을 그가 사용하는 그 쓰임, 그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대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널리스트라는 개념을 갖다가 좀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의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음과 같이 리스테이트, 다시 표현될 수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겠다. A statement is analytic. 어떤 명제가 있는데, 어떤 진술이 있는데 그것이 애널리틱하다.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 바로 의미에 의해서 무엇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실, 이건 빼고 그냥 의미로만, 의미의 차원에서만 사실인 경우에 애널리틱하다라고, 애널리틱하게 진리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Pursuing this line, 이러한 어떤 선을 따라서 우리 한번 이미 전제되고 있는, 지금 이 미닝이 전제되고 있잖아요. 이미 전제되고 있는 미닝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해서 미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칸트가 대륙, 다시 말하면 라이프니츠와 같은, 데카르트와 같은, 스피노자와 같은 합리론과 저기 영국의 섬나라의 경험론, 다시 말하면 휴미라든지 로크와 같은 사람들을 종합했다,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요? 설령 그런 배경 지식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글만 제대로 밟아가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갖다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평가받는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29번 가볼게요. 이 글의 주제가 뭔가요, 결국? 줄창 칸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칸트에 앞서서 칸트와 유사한 생각을 했었던 라이프니츠의 어떤 개념과 칸트가 유사하다고 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2번이 돼야겠죠. 흉 얘기는 정말 살며시 지려갈 것만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가능한 세계와 truth effect, 이건 언급도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라이프니츠 철학이 지금 칸트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가 됐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subject predicate, 주어, 수어 이런 형식도 두 번째 단락에서 살짝만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29번의 답은 2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추론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가만히 봅시다. 1번 라이프니츠의 notion of truth of reason은 비견될 수가 있다. 바로 칸트의 analytic truth와, 이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거고요. 2번 칸트는 생각했다. analytic statement가 늘 사실이다. 그렇죠. 왜? 그 의미 때문에. 분명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죠. 3번 가보겠습니다. 칸트의 구별, analytic truth와 synthetic truth의 구별은 흉과 라이프니츠의 철학보다 선행한다? 아니지. 첫 번째 단락 맨 첫 문장만 읽어봐도 흉과 라이프니츠가 칸트보다 앞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be foreshadowed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프리시드라는 동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식만 갖고 있어도 요것이 철학사회에 어긋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번.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물어보는 게. 아주 속속들이 칸트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4번 가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생각했다. 리즌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진술이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진실임에 틀림없다라고, 진실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1번 가볼게요. 분석적인 어떤 진술을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아, 사실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서 진리인 게 분석적인 진술이다. 그러면서 우리 미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미닝. 답 몇 번? 4번. 미닝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뒤에 나와지겠지. 무슨 컨테인먼트고, 애널리서티고, 그 다음에 트루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답은 제일 좋은 건 4번. 자, 오늘 강의는 뭐였다고요? 비단 이 홍익대학교에 나와 있는 독해 한 세트의 답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뭐였죠? 바로 배경 지식에 관련된 강의가 과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던 겁니다. 여러분, 배경 지식 강좌 그런 거 들으면서 혹시라도 시간 낭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좀 유익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